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중진단 제주 안재홍입니다. 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폭설과 한파에 큰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의 안전한 먹거리와 환경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고민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얼마 전에 단위 면적당 제주 도내 농약 사용량이 전국 평균의 4배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죠. 왜 제주 땅과 농산물들이 농약에 적셔지고 있는지, 친환경 농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함께 논의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함께 하실 분들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주도 농업인 단체협의회 이석건 사무처장 함께 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처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처장님 농사를 짓는다고 들은 다 몇 평이나 짓고 계십니까? 시설은 한 3,000평 정도 친환경으로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노지는 한 2만 평 정도 이렇게 짓고 있습니다. 농사 지은 지는 몇 년이나 되셨습니까? 한 32년 정도 됩니다. 32년.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주도 친환경 농업 정책과의 김영준 과장 함께 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과장님 또 농사 짓고 계신가요? 저는 이제 행정으로 농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농업 행정만 쭉 해오셨다? 예, 지금까지 이제 30년 정도 농업 행정을 해오고 있습니다. 30년 동안 예, 농업 그렇습니다. 행정을 하고 계신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기농 나의 왼손의 김형표 대표 함께 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 대표님은 농사를 얼마나 짓고 계신가요? 저희도 시설하우스 일부와 노지 유기농 재배로 한 4만여 평 정도를 경작하고 있습니다. 김 대표님 농사 지으신 지가 몇 년이나 되셨습니까? 저는 이제 귀농 1세대쯤 돼가지고요. 네. 15년 정도 했습니다. 10원 정도. 그래도 이 중에는 가장 농사 경력은 짧은 편이시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세 분의 농민분들 모시고 오늘 제주도 친환경 농업 확대 방안에 대해서 함께 논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주도 친환경 농업 현실부터 좀 짚어봐야 될 텐데요. 통계치들은 긍정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국은 친환경 농업 비율이 좀 높아지고 있는데 제주도는 감소되는 추세다. 약하지만 감소되는 추세고 그리고 농약 사용량도 굉장히 많다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었는데 제주도가 친환경 농업 비중이 이렇게 최하인 이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친환경 농업 비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통계 자료에 의하면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친환경 농산물 인정 면적은 네. 7만 5천 헥타르가 되고요. 네. 농가 수는 한 5만 5천 농가가 됩니다. 다만 이제 제주도의 친환경 인증 비율은 아까 진행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보다는 조금 이제 오해가 있었을 것 같아서요. 네. 지금 전국 17개 시도 중에 광주광역시, 전라남도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전체 그 농지 면적 중에서 친환경 농지 비율이 전국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높은 편이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감소하는 추세다라는 것은 친환경 농업 면적이 감소하는 추세다라는 것은 그럼 좀 오해가 있는 건가요? 일부 어떤 통계 수치의 오류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린다면 제주도가 2008년도에 친환경 농업 시범도로 선포가 됐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2013년까지는 면적이 많이 늘었고요. 네. 다만 14년부터 18년도 어간에는 정체가 좀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부터는 이제 면적이 조금 증가하는 추세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농가 수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친환경 농가 수는 제주도인 경우 1,220여 농가가 종사하고 있습니다. 전체 농가에서는 한 비중으로 치면 몇 프로 정도? 전체 농가가 제주도에 한 3만 1,500여 농가가 있는데요. 네. 정확히 수치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은 비율로 봤을 때, 면적 비율로 봤을 때는 4%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농민 비율은 지금 잠깐 보니까 3에서 4% 정도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농민도. 네, 비슷한 비중이라고. 예. 네, 알겠습니다. 제주에서 일단 과장님 말씀은 그래도 친환경 농업이 좀 정체는 되어 있지만 그래도 최근에 조금씩 늘어난 추세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친환경 농업에 대해서 선도 도시, 선도 지역으로 이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확 증가하고 있지는 못하단 말이죠. 그러면은 제주에서 친환경 농업을 저도 주변에 물어보면 하다가 좀 그만두셨다는 분들도 좀 많은 것 같은데 이렇게 친환경 농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이유 뭘까요? 예, 간단합니다. 네. 돈이 안 된다. 돈이 안 된다. 네. 네. 돈이 안 된다는 것은 수확해도 판매하기가 마땅치 않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네.
우리 지금 일부 지금 학교 급식으로 지금 그 납품이 되고 있습니다만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농가수는 주는데 네. 납품을 지금 하고 있는 그 농가의 그 이 농지 면적은 늘어나기 때문에 아까처럼 이제 그런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하는 오해를 좀 설 수 있고요. 그 제가 지금 일련의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왜 지금 친환경 그 농사를 짓는 그 농가 수가 줄어드느냐. 제가 지금 그 3,000평에 지금 그 친환경 그 상추 농사를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안 짓는 이제 입장인데 친환경 상추를 그 수확을 해서 네. 친환경 마크를 붙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공판장에 이렇게 그 산정을 하고 하면은 한 5,000원 정도 박스당 받습니다. 4kg짜리가. 근데 똑같은 날에 그날 그 친환경 상품을 마크를 안 붙이고 이렇게 똑같이 하게 되면 한 15,000원 정도 받습니다. 3배네요. 그렇죠. 어. 친환경 마크를 안 붙이면은 돈이 되는데 왜 친환경을 하겠습니까? 중요한 거는 판로가 중요합니다. 죗값을 받고 판로만 해준다면은 어느 농민이 다 친환경을 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친환경 농업 지원 정책의 방향이 좀 잘못됐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정책적으로는 그렇죠. 그러니까 농민들이 지금 자유스럽게 실의 친환경 농산물을 어렵게 뭐 옛날에는 보다는 지금은 쉬워졌지만은 네. 지금 그래도 지금 관행보다는 좀 어렵지만은 친환경 농산물을 만들어서 팔 수 있는 장을 만드는 그런 정책이 지금 아직은 좀 부족하다. 뭐 나름대로의 이제 이런 그 자재라든가 이런 지원은 있긴 있지만은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판로가 그렇게 이제 넓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른 지원보다 지금 판로가 가장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김 대표님 어떻습니까? 부연적으로 설명하면 이제 대한민국의 농산물 유통들은 대부분 산지에서 수확을 해서 바로 가락시장이라든지 전국의 도매시장에서 공판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요. 친환경 농산물회 같은 경우 가락시장에서 별도로 공판을 하지 않거든요. 별도 공판이 없다. 네. 네. 그렇다면 친환경 공판장이 뭐 꼭 가락시장이 아니더라도 대전이든 어디에든 시범적으로 몇 군데 지역에서 공판이 돼서 친환경 농산물이 필요한 곳에 흘러가는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이 친환경 농산물은 이제 과거에서부터 몇몇 이제 초기의 친환경 유통업체들 제주도에도 몇 군데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이제 여전히 주력으로 유통을 하다 보니까 유통을 특정 아주 작은 곳에 이렇게 치중해야 되는 단점이 있어서 또 그 유통업체들도 규모가 생각보다 크지 않아서 뭐 이곳 저곳에서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한다고 해서 우리가 팔아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유통해 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다 보니까 일단 제도적으로 좀 유통망이 반쪽짜리 유통망인 거죠. 네, 그런 어려움에 있는 거죠. 우리 처장님이야 3,000평 정도 친환경 상출하다가 지금은 좀 이제 도저히 단가가 안 맞아서 포기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4만여 평을 하시면 그럼 지금 그걸 어떻게 다 판매하고 계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친환경 유기 가공업체들과 거래를 많이 해서요. 뭐 거래 단위도 큽니다. 뭐 예를 들어 당근을 200톤을 납품해 달라. 뭐 양배추를 봄에 100톤, 겨울에 200톤 납품해 달라면 이제 그것들을 생산하는데 이제 치중을 해서 조금 이제 소규모 농가랑은 좀 다른 형태의 농협을 이제 저희는 지향을 했던 건데, 근데 실제로 맞부딪히는 문제는 옆에 처장님과 저희와 동일하다고 보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대표님 같은 경우는 많은 수확량을 가공 공장과 협약을 맺어서 하고 예. 계약을 맺어서 하기 때문에 그게 네.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도 또 이제 한 3, 4년 전부터 좀 어려움을 겪기 시작한 게요. 이제 농산물의 원물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1톤, 10톤, 100톤 이런 숫자를 얘기하면 네. 그 숫자의 무게 때문에 그것이 얼마만큼의 부피를 차지하는지 잘 모르거든요. 가늠이 근데 안 이제 되죠. 네. 뭐 보통 25톤 차에 양배추를 한 차 실는다 그러면 뭐 한 7톤 정도 실게 됩니다. 문제는 이제 제가 한번 납품을 하게 되면 10대가 그 가공 공장으로 가게 되면 25톤 차량이 한 차에 7톤씩 10대면 70톤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제 물건을 받은 사람들도 거기에서 이제 난리가 납니다. 그것을 하역을 해야 되고 세척을 하고 자기들이 쓰기 쉬운 형태로 뭔가 포장을 하고
또 그것이 70톤이 다 나가지 않으니까 어딘가에 저장을 해야 저장하고, 되고 저장을 하는 시설도 뭐 저온 저장 시설도 있고 냉동 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친환경 유기 가공을 하는 업체도 부하가 굉장히 많이 걸리는 거예요. 야, 이거를 과연 우리가 매년 해야 되는가? 양배추 즙을 짜기 위해서 양배추 200톤이 들어올 때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것들이 이제 감당하기 어려워진 것이 일단은 사람들이 그런 일을 싫어하고 또 이제 외국 인력에 의존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 부분이 이제 그 유기농 농축액 같은 것들로 수입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아, 그러니까 25톤 한 대 분량이 도람통 하나로 수입이 되는 거죠. 아, 훨씬 간단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네. 저희도 생산 농가지만 어. 그 가공업체 입장도 이해는 됩니다. 우리가 눈으로 가서 보지만 야, 나도 나지만 저분들도 참 대단하다 할 정도로 그것들에 대한 그 노동의 부하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쪽으로 돌아서는 거는 일부 인정하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유기 가공 업체들이 이제 독일산이라든지 터키산이라든지 그런 국제 유기농 인증을 받은 그런 공식적인 유기농 원료를 수입해서 이제 생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산물 생산된 원물보다는 이제 가공한 게 훨씬 또 일차 가공, 간편하니까 예. 1차 가공품을 들여온다. 네네. 네네. 이 지금 이 두 농민분들 말씀을 들으니까 굉장히 지금 심각한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친환경 농업이 사실은 어려운 게 맞습니다. 제주도의 경우는 이제 잦은 이런 기후, 이상 기온,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있다 보니까 농가들이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있는데요. 그 지난해에도 이제 제가 이제 친환경 농업 정책 과장으로 발령을 받고 친환경 농업 단체와의 어떤 간담회를 통해서 생산도 중요하지만 판로에 어려움이 많다라는 이런 얘기를 많이 접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어쨌든 친환경 농업 단체와 좀 협조를 구하면서 군대 급식 납품하는 부분이라든지 가공용으로 가공품으로 그 판로를 개척하는 부분으로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판로 개척을 위해서 일단 관에서도 관심은 가지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이 토론 또 뒤에 붙여서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인 방안 또 오늘 좀 논의가 많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좀 문제는 정부에서는 지금 전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기후위기 때문에 탄소 저감을 해야 된다. 그래서 탄소 저감을 하려니까 결국은 친환경 농업 비중을 늘릴 수밖에 없다. 예. 그래서 지금 나온 걸 보니까 친환경 농업 인정 면적을 정부가 생각할 때는 2009년 5.2%에서 2030년 12%까지 2배 이상 늘리겠다. 이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이후에는 뭐 훨씬 더 늘리겠다고 잡고 있는데 제주도가 아까 4% 정도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은 그렇습니다. 이걸 지금 몇 배 이상 늘려야 되는 게 현실인데 예. 어떻게 과장님 보실 때는 친환경 농업 확대하는 것, 정부 계획대로 맞춰가는 것, 보조를 맞추는 것 제주도에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우선 어떤 정부의 계획이 수립이 되게 되면 지자체는 정부 계획에 맞춰서 일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잘 아시는 부분처럼 농식품부가 2050 탄소 중립 계획을 세운 부분은 전 세계적인 상황이 됩니다. 이제 저탄소 농업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환경 친화적 농업 정책을 펼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주도 역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온실가스 감축 사업이라든지 화석 에너지 사용을 축소하는 부분들, 뭐 재생에너지 확대 이런 쪽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뭐 내려오면 제주도도 거기에 맞게 계획을 세워야 되니까 일단 예. 가능한 방향으로 만들어 가보겠다라는 예, 건데 그렇습니다. 현장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2030년 10% 이상 가지고 가보겠다. 이거 지금 면적의 2배 이상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농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그냥 미소만 지어서 웃음이 좀 나오는 그런 현상인데 2050 탄소 중립 실현이라는 그 생각을 하면은 나라가 안 하면 나라도 한다 하는 그런 구호를 우리 그 농단 회장님이 김덕문 회장님이 지금 부르짖고 있습니다만은 나라가 안 하면 나라도 한다. 나라도 한다. 네. 왜 그러냐면요. 마음 아픈 말인데. 네. 탄소 중립이라고 하고 친환경 이렇게 해서 아까 2050년 동안 30%라는 얘기는 지금처럼 했을 때는 굉장히 실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렇죠. 중요한 거는
재정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탄소를 절감을 하기 위해서 비료를 예를 들어서 이제 절감을 한다 그러면 정부에서 단돈 1원이라도 주고 있습니까? 근데 한 푸대의 비료를 줄이려 그러면은 농민들은 그만치 어려움을 또 겪습니다. 그 어려움에 대한 거를 보상이라든가 그다음에 탄소 중립이라는 정책을 내게 되면은 우선 재정이 중요하고 네. 그다음에 의식이 중요한데 그것이 지금 아쉬웁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지사님으로부터 그다음에 우리 모든 도민 전체가 이 농민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네. 제주 도민 전체가 탄소 중립이라는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루어야 될 친환경이라는 개념을 가지면은 우리 지구를 살린다. 앞으로 우리 미래의 그 환경을 바뀐다라는 그거는 농민만이 문제가 아니고 도민 전체의 문제거든요.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도민 전체가 의식을 바꾸면은 100% 이룰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오영훈 도정이 내세우고 있는 생태보전 기여금처럼 예. 농업도 비료를 절감하는 정책을 펴면은 거기에 맞춰서 지원금을 줘야 된다. 뭐 맞습니다. 이런 말씀인데 네. 도에서는 어떻습니까? 뭐 사무처장님 말씀이 뭐 온당합니다. 우리 도에서도 사실은 그 민선 8기 공약사항으로 네. 매년 그 친환경 인증 면적을 5% 확대하는 목표를 세우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이제 친환경 저탄소 농업 육성을 위한 그 투자 계획도 확정을 해서 차질 없이 진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과장님, 예. 그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기성 농민들이 비료를 줄였다. 3분의 1까지 줄이면은 그러면 그게 무농약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은 그 정도 줄이면 무농약으로 전환해서 야, 너희 농부가 이렇게까지 애를 써서 비료 사용량을 줄였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줄게. 이런 것들은 가능한 겁니까? 지금 현재는 그 가능한다기보다는 지금 현재 친환경 농업 직불제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네. 아마 그 비료라든지 농약을 절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도의 청정 환경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제 환경 직불제를 도입하는 부분들도 검토를 해서 제주도의 청정과 자연이 더불어 사는 그런 제주도가 만들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도 그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 직불제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비슷한 부분이니까 말씀하신 거라. 네, 맞습니다. 맞기는 맞는데요. 우선은 그거는 이제 제가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인증 받기 전에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줄여나가는 과정에서 과정이 중요하지. 네. 그 과정은 진짜로 우리 농민이라든가 도민 전체가 의식이 엄청난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네. 그 의지가 먹고 살기도 힘들고 지금 일손이 바빠서 지금 농사를 굉장히 힘든 마당에 비료를 전략하겠다고 하는 그거는 인권이 문제거든요. 네. 그 인력이 문제거든요. 근데 네네. 인력의 문제를 갖고 그거를 넘어선 인증을 받았을 때의 지원은 보다도 그 전에 우리가 탄소 중립이라는 정책을 만들었을 때 예산 먼저 이렇게 생각을 좀 해주시면은 아까처럼 우리가 제주도에서 30% 아니고 100%의 가능은 보이지만은 지금처럼 1원도 지금 예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돈 1원도 지금 탄소 중립에서 움직인다 그러면 단돈 정부에서 1원도 없는데 탄소 중립하고 했대요. 그래서 과연 농민들이 과연 그게 수용을 하겠느냐 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 대표님은 어떻습니까? 저는 좀 다른 관점의 얘기인데요. 조금 다른 그러니까 관점에서. 네. 이제 친환경 농업이 비약적으로 좀 늘어나게 됐던 것 중에는 이제 대한민국의 전국의 학교 급식 중에 친환경 급식이라는 이슈가 있었거든요. 친환경 급식 지원. 네. 네. 그걸 통해서 이제 이전보다 더 많은 친환경 농산물들이 이제 갈 곳을 찾아갔던 거였죠. 근데 이제 그것이 몇 년 동안 지금 지속되어 오면서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을 조금 일으키고 있는 것들이 이제 예를 들어 전라북도라고 한다면 이제 전라북도 친환경 급식 같은 경우는 전라북도의 예산을 받게 됩니다. 네.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 전주시든 뭐 정읍시든 각 지역 시도에서 예산을 받다 보는데 이제 해당 지자체의 도의회라든지 같은 곳에서 이제 예를 들어
당근을 사용을 한다 그러면 엄밀히 말하면 현실적으로는 친환경 당근이 제주산 당근밖에 없는데 왜 우리 지역에서 난 농산물을 사용하지 않느냐. 그러면 이제 친환경 급식을 할 것이냐 아니면 자기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사용할 것이냐를 때 그 기준이 없어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이제 친환경 급식법에 의해서 정확히는 뭐 전체 사용되는 채소의 70%를 친환경 급식에 해라. 혹은 60%를 해라, 50%를 하라 이런 기준 라인이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무늬만 친환경 급식이고 그 제주산 유기농 당근이 있는데 야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당근을 사용하라 그래서 일부 지역에서는 비친환경인데도 들어가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지난 5년 동안 제주도의 친환경 유통업체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었던 것들이 이제 지역 이기주의들이 농산물 사용에 있어서도 또 지역 지자체와 지역 예산을 사용하다 보니까 왜 우리 예산을 갖고 타 지역의 농산물을 사용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도 친환경 급식 시장이 제주도의 급식 시장이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한 10년 전 같은 경우에는 전국의 친환경 급식 시장의 100%를 제주도산 당근이 차지를 했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친환경이냐 아니냐조차도 좀 애매모호하게 지역 이기주의에 따라서 사용량이 줄어들어서 그래서 이 제주도에서의 5%와 12%, 30% 같은 개념에서는요. 실제로 사무처장님이 얘기하셨듯이 그것이 유통될 곳이 있으면 그거는 자연 발생적으로 친환경 농산물의 재배는 늘어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같은 현실에서는 친환경 농산물의 유통을 증가시키지 않고서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을 증가시킨다고 하는 거는 사실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뭐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친환경 농산물의 유통을 늘릴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을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야 되는데 필연적으로 또 이제 일반 화학 비료와 화학 농약을 친 농산물들과 또 비교를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위해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겹쳐지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제주도의 입장에서는 대표님 그럼 일단 그 앞부분부터 잠깐 먼저 좀 얘기를 할게요. 그 방금 얘기하신 부분이 뭐 조금 전 우리 과장님이 군대 급식이라든지 조금 친환경을 늘려가겠다는 말씀하셨는데 현실적으로 농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보니까 지금 뭐 탐나는 전처럼 지역마다 다 사실은 친환경 급식비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지역 농산물 써라. 이건 또 뭐 지역 이기주의라기보다는 또 지역 행정에서 또 당연한 결과일 수밖에 없는 건데 이런 경우에 행정에서 어떤 좀 조율을 좀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뭐 예를 들면 전국의 친환경 당근을 제주에서만 쓰다가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 이런 부분은 도에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친환경 급식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제주도에서 지난해에 다양하게 이제 친환경 이제 어린이 급식, 뭐 비인가 대안학교 그리고 지역 아동센터까지 확대를 해서 어떻든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은 제주도 내에 소비할 수 있는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국의 다른 지역도 똑같이 이제 제주산 당근이 못 들어간다 이런 말씀이신데 다른 지역과 이런 부분들 어떻게 협의가 가능한 겁니까? 기본적으로 친환경 급식을 함에 있어서 우리 제주도산은 60% 이상을 일단은 사용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제주에서는? 다만 제주도 내에서 생산되지 못하는 품목들이 있을 겁니다. 육지부의 쌀 같은 품목들이 있는데 이런 품목들은 일부 다시 이제 제주도로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더불어서 세 번째로는 이제 가공식품까지 좀 확대하는 쪽으로 친환경 급식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이게 어쨌든 농민분들의 일관된 주장은 지금 유통 판매가 가장 중요한 것 아닌가 이런 말씀이신데요. 도에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좀 준비하고 있는 정책이 있을까요? 지금 뭐 유통 쪽에 뭐 특별하게 이제 계획을 세워 있는 건 없습니다만은 이번에 우리 제주도가 이제 조직 개편이 되면서 식품산업과의 먹거리 정책팀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식품산업계 팀으로 분리가 되면서 이 부분은 제주도가 앞으로 어떻게 농산물을 생산을 해서 지역 내에서 소비를 하고 판매를 하고 이렇게 할 건지에 대한
대대적인 어떤 정책의 마인드가 정립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전반적인 제주도의 친환경 농산물도 판매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두 분이 조금 어떻게 과장님 말씀에 공감은 좀 되십니까? 예, 공감은 하는데 조금 아쉬운 점은 뭐냐면은 지금 현실적으로 작년까지는 그 전국적으로 그 지역 그 먹거리 전략 사업이라고 그랬고 푸드 프렌 사업이라고 이렇게 해서 자기 지역에서 난 친환경 농산물을 자기 지역에 이렇게 하자 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사실은 그 제주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전체적으로 친환경 농산물을 아까 같이 이제 우리 그 급식에다가 이렇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다른 지방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 더 사실은 또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앞으로 우리 도정이라든가 그다음에 정부에서 좀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 될 문제점이다라고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친환경 농업으로 가기 위한 뭐 다양한 논의들이 좀 더 필요해 보이는데요. 그러면 이 논의에서 우리가 조금 다른 논의로 좀 전환해서 지금 현재 그러면은 우리가 친환경 농업으로 왜 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붙여보았으면 좋겠는데요. 결국은 화학 비료나 농약 사용이 문제라는 것은 다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전국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뭐 제주 친환경 농업 확산을 위한 화학 비료 및 농약 사용 저감 방안 마련 연구 용역이라는 것이 최근에 공개된 내용 자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였는데요. 전국 사용량보다 4배 이상 많다. 굉장히 많은 양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단위 면적당 농약 사용량 그리고 비료 사용량이 제주에서 월등히 많은 이유 그리고 이게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 이 문제가 좀 풀릴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지 이런 얘기를 좀 해보면 좋겠네요. 네. 예, 우선 그 연구 용역에서 제시했던 그 제주도의 비료 농약 사용량이 전국보다 4배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좀 오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제주 지역인 경우는 뭐 농약인 경우 살충제, 살균제 뭐 다양한 그 약제들이 있는데요. 일부 이제 감귤원에 이제 살포하는 기계유 유제라든지 수확전에 하는 칼슘제라든지 전착제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 이러한 농약 성분까지 포함을 하다 보니까 육지부의 사용량보다 이제 4배가 높게 나타났던 부분이고요. 이 부분을 제외하게 되면은 2배 정도, 2배 정도. 만 높은 걸로 이제 나타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비료 사용량은 전국 평균보다 어느 정도 많습니까? 비료 사용량은 아무래도 이제 제주도가 이모작 이런 작부 체계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좀 여전히 좀 관행 농업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비료 부분도 한 2배 정도로는 높은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농약 비료 다 전국 평균보다 2배 이상 우리가 많이 쓰고 있긴 하다. 4배까지 볼 수도 있겠지만 우선 한 2배 정도 보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화학 농약 그다음에 화학 비료 사용의 문제점. 우선은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농업 기술입니다. 농사 짓는 방법에 문제점이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다른 지방하고 그 얘기하면은 좀 그렇고 제주도만 말씀드리면은 사실은 제주도가 지금 화학 비료 사용량의 전 세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도 1위다. 그다음에 이제 전국 평균에 아까 우리 과장님이 조금 보수적으로 얘기했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2~3배 정도가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게 정책적인 문제가 아니고 지금 질소 비료를 우리가 뿌리기 전에 농작물을 심으려고 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무나 제가 지금 마늘을 좀 예를 들겠습니다. 마늘을 심기 전에 비료와 그다음에 거름을 뿌립니다. 그리고 이제 밭갈이를 하고 경운하면서 비닐 멀칭을 하고 마늘을 심는데 중요한 거는 거기에다가 비료를 뿌리고 그다음에 이제 마늘을 심고 마늘이 그 성분을 먹으려 치면은 거의 한 23일 정도가 걸립니다. 그런데 그 전에 비료 질소라는 성분이 빨리 이렇게 흡수를 해줘야 되는데 다 용탈됩니다. 용탈되고 휘산되고 그다음에 그게 이제 지하수로 가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그 문제가 있다 보니까 또
비닐루에서 지금 그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비료 사용이 이제 비료가 부족하고 증발되고 용탈되다 보니까 나중에 또 비닐루에다가 또 우리가 또 비료를 뿌립니다. 근데 비닐 농법은 전국이 다 똑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데 네. 방법은 뭐냐면은 네. 우리는 비닐 속에다가 관적을 지금 집어넣지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 다른 지방이라든가 우리 지금 이제 하우스 농가라든가 시설 농가 쪽에 보면은 관적 시설을 해서 비닐 속에다가 이제 관적을 집어넣고 그때 맞게 뭐, 시비 때 액비를 조금씩 넣고. 액비로 이렇게 네. 쉽게 말씀드리면은 화학 비료를 물에다 녹여서 네. 주면은 지금의 사용량의 50%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물에만 왜냐하면 식물은 고체를 흡수를 안 하거든요. 네네. 어쨌든 물에 녹아야만이 영양분을 흡수하는데 이 문제가 지금 우리 농가들이 잘 인식을 지금 못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지금 그럼 이게 인식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비용의 문제입니까? 저는 인식의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식의 문제다. 뭐냐면은 네. 아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다가 지금 제가 조심성 있게 하는데 저 경험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000평 정도의 농사를 짓는데 복합 비료를 한 25%, 25% 정도 네. 재정량을 뿌려야 되는데 사실 뿌리면은 거의 용탈 내지는 휘산되고 한 일주일 정도면 네. 그러면 나머지 한 70%가 그렇습니다. 네. 보통 학계에서는 한 50%라 얘기하는데 저희 한 70%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30%의 토양에 지금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빨리 흡수만 되면 괜찮은데 흡수를 못 하다 보니까 다시 또 2배를 더 줍니다. 네. 그러면 60%. 3배를 줘야 90%의 내가 요구하는 영양분, 비료 성분이 있다 보니까 농민들은 스스로 이거는 뭐 교육을 받아서가 아니고 스스로 농사를 잘 짓고 돈을 벌기 위해서는 내 호주머니에 70%를 날라가고 2배를 주면 이제 140%, 3배를 주면 210%가 공중에 버리고 지하수로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원래는 네, 25%를 써야 되는데 75%를 지금 쓸 그렇죠. 수밖에 없다. 근데 네. 이걸 지금 관정을 해서 액비 형태로 바꾸면은 절반 이상 줄일 수 있다. 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신데 예, 예. 이건 사실은 비료 가격을 생각하면은 비용 부분에서도 조금 그렇죠. 비슷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우리 김 대표님 어떻습니까? 저는 어떤 부분을 좀 눈여겨봤냐면 네. 이제 단위 면적당 생산량 증가라는 언어에 좀 관심을 가졌는데요. 네. 왜냐하면 이제 농약 사용과 비료 사용을 늘렸다고 해서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증가됐다는 결과를 도출할 수 없다 이런 문장이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대한민국의 이제 농업의 위기는 이렇게 농민들이 느끼는 체감적 위기야 뭐 또 관계 기관에서 느끼는 위기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저희 주변의 많은 농가들은 생산의 과잉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농민들도 줄어들었고 네. 과거에 비해서 줄어들었고 근데 왜 어떻게 농산물이 더 과잉되느냐?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소비가 또 많이 줄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농산물은 정확한 양을 생산하고 있었을 텐데 소비가 과거에 비해서 현저히 줄었다. 그럼 소비가 줄었다고 얘기할 만한 근거는 있냐라고 하면 이제 지금의 30대, 40대의 직장을 다니는 엄마들은 이제 예전에 우리 때의 어머니들만큼 네. 채소 사용량이 줄어든 건 사실일 겁니다. 뭐 김치를 한다든지 무 하나를 사서 뭐 소고기 묵국을 끓이고 다시 남은 걸로 뭐 무채, 생채 나물을 만들어 먹는다든지 뭐 깻잎을 사서 깻잎으로 이렇게 간장 절임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은 그것들이 이제 식품 가게에 되게 의존을 하거든요. 근데 식품 가게들이 국내산 농산물을 사용하면 좋은데 또 식품 가게들은 또 값싼 중국산 혹은 베트남산 농산물을 많이 사용합니다. 실제로 지금 대한민국의 중국 음식점들이 그나마 비교적 채소를 많이 사용하는 곳들인데요. 거기에는 전용 중국산 채소를 공급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터무니없이 싼 가격인데 우리로서 터무니없이 싼 가격인 이유는 저희들의 인건비와 그들의 인건비가 생산에 들어가는 인건비가 다르다 보니까 가격 차이가 나는데 이제 다시 그 생산량 증가로 돌아본다면요. 과연 대한민국 농업의 꿈은 본질적으로 단위 면적당 생산량을 늘리는 것이 농민의 기술이고 실력이고 꿈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회가
농민에게 너 그 면적에서 많이 생산해라, 최선을 다해라 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니냐를 우리는 판단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부가적으로 한 가지 더 네. 예만 들면 굉장히 많은 농업 정책 중에 이제 제주도에 몇 년 전부터 시행된 농업 정책 중에 하나가 휴경 정책입니다. 네. 휴경 정책은 뭐냐면 매년 6월쯤에 이제 휴경 신청을 받아서 농사를 짓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거의 제곱미터당 뭐 한 400원 정도 되니까 한 평당 1,200원. 1,350원 이 정도 네. 주는 건데요. 이게 농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의미하기 어려운 보조금이거든요. 농민들 보고 농사를 짓지 말면 돈을 주겠다. 그러면 이제 우리 보고 농사를 짓지 말 것이냐 아니면 비용을 투자해서 농사를 지을 것이냐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제 엄밀히 말하면 대한민국 그 정부 시스템, 유통 시스템에서는 처음에 제기한 대로 농민이 실력과 노력을 다해서 단위 면적당 생산량을 늘리는 쪽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차라리 농사를 짓지 않으면 보조금을 주는 쪽으로 갈 것인가 해서 저는 대한민국 시스템은 이미 후자를 선택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미 이제 농업은 경쟁력이 없다, 안 하는 게 낫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말씀이신 네네네. 거죠. 알겠습니다. 이게 조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계속 좀 우울해지고 있긴 한데 좀 대책도 좀 논의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이 화학 비료나 농약 사용이라는 것이 지금 탄소 배출도 많이 하는 것이고 또 한편에서는 지하수도 오염시키고 토양도 오염시킨다. 이 부분들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으니까 이 부분도 우리가 좀 넘어가고 대책 부분으로 넘어가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제가 한 가지만 더 아, 말씀드리면요. 어차피 이제 저희처럼 공식 유기농 인증 농가들은 농산물을 생산해서 이제 농약 잔류 검사라든지 모든 절차를 거쳐서 유기농 인증 마크를 달고 나가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어차피 화학 비료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또 화학 농약을 사용하지 못하고서 농사를 짓고 있거든요. 근데 친환경 예. 유기농 인증 받았으니까. 네네. 예, 예. 근데 저 같은 경우 지금 10여 년 넘게 제 인증 면적 4만여 평을 유기농의 농법으로 농사를 짓고 있다는 말은 그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고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라는 거를 입증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옛날처럼 기술이나 이런 부분들은 많이 좋아졌다. 그러니까 네네. 쉽다. 어떻게 보면 쉽다는 것이 이게 비교했을 때 쉽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죠? 네네네. 어렵지 않다라는 네. 말씀인데 결국은 또 판로 문제, 유통의 문제가 나중에 또 나올 것 같긴 하지만 우선은 우리 처장님께서는 또 미생물 농법에 대해서 관심도 많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최근에도 미생물 농법에 대한 지원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미생물 농법이 친환경 농법으로 가는 과정에서 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또 지금 뭐 보고서에도 좀 본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처장님 어떻습니까? 우리 미생물 농법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우리 이제 김영준 과장님이 이거에 대해서 많이 좀 도움을 되고 그다음에 올해 같은 데는 지금 우리 그 도 예산이 이제 한 4억 정도를 배정을 해서 우리 그 도 의회나 듣든 말은 좀 질타도 좀 받고 있는 그런 이렇게 소식도 듣고 있는데 미생물 농법이라는 거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토양에서 비료를 잡아줘야 되는 그런 물질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거름이라든가 거름 업체라든가 그다음에 유기질 업체에서 그저께도 지금 방송에 했지만은 농민들이 믿지를 못하는 일정 현실에서 내가 내 스스로 좋은 미생물을 배양을 해서 그 미생물의 그 대사산 물질 그러니까 먹고 배설한 대사산 물질이 향충이라든가 향균 효과가 있는 그리고 또 그 우리 식물의 그 옥신이라든가 지베릴린 뭐 이런 성장 호르몬 이런 것들을 내뿜는 이런 그 미생물을 많이 키워서 대량으로 내 농지에다가 이거 뿌리게 되면은 뿌리가 활성이 되고 그 뿌리에 활성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준 비료를 빨리 흡수를 하고 그 비료가 지하수라든가 그다음에 이렇게 휘산이라든가 이렇게 이제 가스로 이제 증발되는 거를 이제 막아주는 이런 그 기본에서 지금 착안을 해서 지금 저희 농가나 그다음에 지금 현재 지금 한 200농가 정도가 지금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의 그분들이 지금 3년 동안 해온데 거의 다 평균
50에서 70%의 화학 비료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그 대표님이 말씀하셨지만은 친환경이라든가 유기농 하시는 분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주도 전체에 관행하시는 네. 화학 비료, 화학 농약을 쓰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줄일 것이냐. 그리고 또 쉽게 이제 친환경 인증 내지는 뭐 그 유기 인증을 받기 전까지의 이분들을 어떻게 이쪽으로 갈 것이냐라는 문제에서 우리 저 과장님이나 우리 그 농적에서 이제 큰 마음을 먹고 지금 그래서 지금 오늘도 지금 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번 주 내지는 다음 주까지 해서 한 3,000명 정도의 농민을 미생물 또 이런 농법을 하시면은 화학비료, 화학농약을 줄이면서도 우수 농산물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해서 이번에도 작년에도 그랬습니다만 내대양 농가가 1,400평에서 90호를 1년에 뿌리던 농가가 네. 30호만 비료를 뿌려도 우수 농가로 해갖고 우리 그 품평회에서 1등을 받고 있는 이런 현실에서 이런 쪽에서 이제 관행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이제 비료를 저감할 수 있는 농법이 미생물 농법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친환경 농업으로 가기 전에 전 단계로 미생물 농법이 농약과 비료 저감 효과가 확실히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이런 방안에 대해서 과장님은 지금 뭐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예, 그 GCM 그 미생물에 대해서는 우리 특별자치도 농업인단체협의회 그 사무처장인 이석건 처장님께서 열날하게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사업이 네네. 되겠습니다. 네. 코로나 시국에도 재작년, 작년에 1,000명, 뭐 1,500명, 2,000명까지 교육을 시켰고 올해까지 한다면 아마 5,000명까지 이제 교육을 시키게 됩니다. 아마 이렇게 될 경우 제주도의 이제 친환경의 어떤 농산물 재배를 하는 과정에 어떤 GCM을 쓸 경우에는 품질이 향상이 되고 네. 그다음에 비료라든지 농약 사용이 저감이 되기 때문에 농가 입장에서는 뭐 경영비 절감도 되고 뭐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올해 예산 4억 원을 이제 확보를 해서 교육을 받은 그 농가들에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기술들에 대해서는 이제 비용도 줄일 수 있고 효율도 높일 수 있는 기술들을 이제 앞으로도 계속 제주도에서 적극적으로 보급해 나가고 농업기술원과도 같이 할 거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할 건데 결국은 이제 관건은 다시 또 돌아오면 어떻게 팔 것인가라는 것 같은데 이 토론만 조금 하고 이 토론을 오늘 토론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유통과 판로 개척의 문제 이건 혹시 뭐 김 대표님 오랫동안 이 분야에서 좀 잘하신 걸로 저는 듣거든데 어떤 좀 제안하고 싶은 대안이 있으신가요? 딱히 없습니다. 딱히 근데 이제 없습니까? 예. 그 저희 같은 경우는 대형 납품에서 이제 대형 납품 시장이 조금 붕괴되면서 이제 소규모 납품 쪽으로 이제 전환을 해야 되는 시기긴 한데요. 네. 근데 이제 이 친환경 농산물이 네. 뭐 이렇게 좋다, 나쁘다, 농약이 검출됐다, 안 됐다 이런 단순한 수치 말고 이렇게 좀 우수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건 이제 농업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에서 시작이 되는 것인데 작물이 쉬운 조건과 힘든 조건 중에서 힘든 조건을 통해 자라게 되면 네. 좀 고유의 성질을 지니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자란 것보다.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뭐 채소로 얘기하면 조직의 밀도가 높아지고 또 당도가 향상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일반인들한테 좀 낯선 얘기인데요. 당도의 향상이라는 거는 식물체 내에 당을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니라 어떠한 조건이 되면 당을 생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과일도 마찬가지고 밀감도 마찬가지고 레드향도 마찬가지고 당근도 마찬가지고 뭐 월동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생성 조건이 뭐냐면 식물이 굉장히 위기에 처했을 때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게 당을 생성하는 메커니즘이 있어서 네. 그래서 유기농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작물을 힘들게 재배하기 위해서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다른 조건보다 좀 힘들기 때문에 그런 우수성이 좀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그걸 드신 분들은 지속적으로 이제 유기농 제품을 원해서 찾고 드시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분들한테는 어려운 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차장님 끝으로 그 유통 판로에서 좀 더 제안하시고 싶은 부분 하나 해주실까요? 우선은 우리 김영중 과장님도 다 힘들습니다. 힘드는데 저희는 지금 과나 행정에서가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은 친환경 그 농산물을 이용한다라는 얘기는 우리 지구를 살린다는 그런 그 위기감을 먼저 우리 도민 전체가 좀 의식을 좀 바꿔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판로라는 개념은 누군가가 사주지 않기 때문에 좀 막힌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지금 제주도에 있는 모든 도민 전체가 제주도의 농산물 그리고 친환경적인 농산물을 이용해 주시고 사주신다면은 이거는 제주도의 환경과 제주도의 지하수, 제주도의 모든 탄소를 지구를 살리는 길이다, 제주도를 살리는 길이다라는 위기감이라든가 그다음에 애향심을 가진다면은 판로라는 얘기는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시골에서 그 관행 농사를 짓는 분들과 뭐 화학 비료, 항 농약을 사용해서 농사를 짓는 분과 가깝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현장을 보고는 하는데 좀 이 주제와도 좀 맞닿는 것이 농민들에게 좀 더 자세한 데이터를 좀 전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비료의 사용이라 그렇다고 하면 월동물을 생산하는데 뭐 9월 1일 파종의 경우에 몇 킬로 정도의 복합 비료를 사용하면 충분히 월동물을 생산할 수 있으니 그 이상의 비료를 사용하는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얘기할 만한 근거를 좀 만들어야 되고 그 근거를 만드는 것은 뭐 1년에 만들어지지 않겠죠. 뭐 매년 여러 가지 테스트들을 통해서 만들어지겠지만 그 국가나 혹은 농업기술원, 농정에서는 그러니까 농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설명할 수 있는 네. 좀 자료들을 이제라도 좀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얘기한다면 굳이 뭐 많이 사용하지 말라 그런 얘기할 필요가 알겠습니다. 없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과장님. 네. 예, 저는 뭐 농업 실무를 하는 담당자 입장에서 어제 오늘 이제 최강 한파가 몰아쳤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주 지역 중산간 주변에 이제 월동무라든지 월동 채소들이 좀 피해가 좀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됩니다. 이제 농가 여러분께서도 농작물 관리에 좀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 도에서도 어쨌든 신삼고 시대에 농업 현장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과 경영비 절감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개발을 해서 농업인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토론 나오신 세 분 이렇게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주에서 친환경 농업이 확대되지 못한 이유 오늘 충분히 좀 논의는 된 것 같습니다. 친환경 농업이 확대되기 위해선 친환경 농사 기술의 보급과 교육, 그리고 정보 제공, 그리고 친환경 농산물의 가격 보장이라는 이런 구체적인 정책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현장 맞춤형 정책이 2023년에 좀 더 활발히 펼쳐지길 기대하면서 오늘 토론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